많은 부모에게 손주의 백일잔치에 참석해 직접 축복을 건네는 일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라남도 보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67살 이영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봉투를 품에 안고 오직 손주의 백일잔치를 위해 3시간 동안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3대가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했을 그날 영순 여사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고 심지어 주빈석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영순 여사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자신을 무시했던 그 도시 부부에게 꿈에도 상상 못할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차는 압류되고 집은 가압류되었으며 부부의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가 쥐고 있던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기고만장하던 그 부부는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영순, 올해 67입니다. 전라남도 보성의 이 땅에서 반평생 넘게 살아왔지요. 새벽 공기에는 언제나 흙내음과 싱그러운 차 향기가 섞인 달콤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공기 속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제 저녁 정성껏 다려놓은 옷들을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세 벌 중 고민하다 붉은 바탕에 금색 꽃무늬가 수놓아진 정장을 골랐고 돋보기 안경 줄도 정성스레 맞추어 찼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색이 곱고 옷감이 톡톡해서 읍내 백화점에서 특별히 고른 옷이었지요. 주인장은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귀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손주, 백일잔치인데 예의를 갖추고 체면도 세워야 했으니까요. 가방 속 내용물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굳게 잠긴 철제 상자에서 꺼낸 빨간 봉투. 겉면에 복푸츠 자가 금박으로 새겨진 그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빳빳한 신권으로 일일이 찾아둔 돈입니다. 구겨진 곳 하나 없는 이 돈은 내 손주를 위한 축하금이기도 했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못했던 서울 며느리 집 문턱을 넘기 위한 제 나름의 성의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김민준과 며느리 박서연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서연이는 보성집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내려올 때마다 핑계는 늘 화려했지요. 처음엔 회사 업무가 바빠서 다음엔 남쪽 지방 모기에 알레르기가 심해서 그 다음엔 시골의 흙먼지와 가축 냄새가 천식을 유발한다더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 핑계라는 걸요. 그저 여기가 가난하고 촌스러워서 글자 몇 자 겨우 아는 농사꾼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상종하기 싫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생각에 아들이 좋다면 그만이라 여겼습니다. 이번에 아이 100일이라며 잔치에 오라고 전화를 준 것도 서연이의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환영한다는 말에 아이의 탄생이 이 가족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둘러 KTX 표를 끊고 서울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번 상경을 위해 읍내에서 머리도 까맣게 염색했지요. 미용실 원장은 영순 씨가 50살로 보인다고 웃더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지난 세월 큰 욕심 없이 살았지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늘 미련한 기대를 품고 살았으니까요. 열차 안의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손에 쥔 돈 봉투만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로서의 축복이자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 플랫폼에 도착하자 낯선 도시의 매연과 에어컨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민준이가 알려준 주소대로 택시를 탔습니다. 차는 빌딩 숲을 지나 강남의 한 화려한 5성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름을 찌를 듯한 건물, 회 전문 제복을 입은 직원들. 시장표 꽃무늬 정장에 고무신 같은 단화를 신은 시골 할머니에게 그곳은 숨이 막힐 듯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꽉 움켜쥐고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3층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와 하얀 식탁보 와인잔을 든 세련된 남녀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파 속에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는 핏빛처럼 붉은 입술에 몸에 딱 붙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사돈댁 식구들과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돈댁 여사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머나 사부인, 옷차림이 참 향토적이시네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골이라 도회지 사람들처럼 멋은 못 내고 그냥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옆에 정장 입은 남자에게 들으라는 듯 덧붙였습니다. 보성에서 올라오신 서연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시골 분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 남자는 코방귀를 뀌며 촌사람들이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직업적인 미소를 띤 아들을 향해 구원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지만 민준이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연회장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 씨한테 좀 제대로 입고 오시라고 전해달라 안 했나요? 이 옷은 뭐고 신발은 또 그게 뭐예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골 사람이 다 그렇지 별거 있니? 서연이의 시선이 제 손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번뜩이더군요. 그건 그렇고 하준이 100일도는요 가져오셨죠? 얼마나 넣으셨어요? 안부 인사가 아니라 돈을 세는 듯한 그 태도에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가져왔다. 잔치 끝나면 하준이한테 직접 줄 거다. 제 대답에 서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사돈댁에게 가서 귓속말을 주고받더군요. 사돈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뭐 대단한 걸 가져왔겠어. 한 50만 원이면 많이 한 거겠지. 우리 서울 사람들은 친척만 돼도 기본이 몇백인데 말이야. 주변 손님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곁에서 헛기침만 할 뿐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예요. 아들의 방과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비참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사돈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있는 주빈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더니 주방 출입구 바로 옆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기 민준 씨 회사 동료분들 앉는 자리에 합석하세요. 주빈석은 이미 꽉 찼거든요. 그곳은 시끄럽게 술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젊은 사람들, 틈바구니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빈석을 보니 사돈댁 부모와 형제들 사촌들까지 화기애애하게 앉아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더군요. 그 자리는 아이의 친할머니인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외면 며느리의 냉대 속에서 거대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멀리 포대기에 쌓여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주방 옆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 냄새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이 제 귀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유령처럼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 너머로 주빈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무대의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임신 기간 내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사돈댁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서연이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모 고모부들, 어릴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며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느라 노후 자금을 다 털어넣은 이 늙은 어미는 그 화려한 감사 인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 아이가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봉투는 끝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영순의 축복은 저들에게 과분했으니까요. 호텔을 나왔을 때 서울의 밤은 깊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과 시끄러운 인파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보성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희생과 오늘 당한 수치심을 되짚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적 고열이 났을 때 들쳐 업고 밤길을 달렸던 기억. 3년 전 차를 바꾼다며 5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말없이 송금해 주었던 기억. 2년 전 판교에 집을 살 때 보증금 2억 원을 보태 주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고마워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차용증까지 직접 써서 보내며 농담처럼 했던 그 말들. 그들은 제가 시골 노인이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요.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더니 바보로 알고 핏줄이라 믿고 온 길을 주었더니 차갑게 외면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인자함은 사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없이 가버리면 저랑 서연이 입장이 뭐가 돼요? 친척들이 다 물어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찾았니? 네, 뭘요? 네, 체면 말이다. 찾았냐고. 민준이가 당황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보다 하준이 100일 돈 주신다면서요. 봉투 어디 있어요? 그 말에 마지막 남은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그저 걸어다니는 ATM기에 불과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너희 집 잔치에 이 시모의 축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네도 앞날은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전화를 끊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참, 민준아. 내일 서연이랑 같이 우편함 한번 확인해 보거라. 이 애미가 주는 뒤늦은 100일 선물이다. 저는 곧바로 보성행 열차를 타는 대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깊숙이 소중히 보관해왔던 그들이 직접 사인하고 지장을 찍은 차용증 2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판교의 아파트. 서연이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 민준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편함 좀 봐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대. 며칠 뒤 그녀가 확인한 것은 제2원국제 법률사무소에 붉은 직인이 찍힌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채권자 이영순 여사는 채무자 김민준 박서연에게 차용금 원금 총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청구함. 2021년 차량 구입 자금 2천만 원, 2022년 주택 구입 자금 2억 원, 옆에는 그들이 직접 쓴 차용증,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미용실 의자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쳤어. 그 차용증 가짜 아니었어. 그냥 안심시키려고 쓴 거라며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지. 설마 진짜로 쓰실 줄은 몰랐어. 시골 노인네가 변호사는 어떻게 알고? 서연이는 독이 오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시골 사람이라 바보인 줄 알았어. 이건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내용 증명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0일의 변제 기간이 흐르는 동안 부부는 고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어디 할 테면 해보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돈 좀 받은 거로 무슨 법원이니 뭐니 창피한 줄 아셔야죠. 서연이는 SNS에 명품 매장에서 시어머니와 쇼핑하는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깨어있는 우리 엄마 최고라는 글을 올렸고 민준이는 수입차 사진과 함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가장 값지다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기한이 끝나는 수요일 아침,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부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매니저님, 밑에 법원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압류 딱지를 들고 계세요. 민준이가 창밖을 내다보자. 회사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주차해둔 그의 수입 SUV 차량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보았고
민준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집에서 쉬고 있던 서연이의 집에도 벨이 울렸습니다. 법원 집달관들이 들이닥쳐 판교 아파트에 가압류 표지를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의 외침에 집달관은 공무적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매매 증여, 담보 설정이 금지됩니다. 채권자 이영순 여사와의 채무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요.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도회지 중산층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와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허영이 사실은 시골 시어머니의 돈이었고 그 돈을 갚지 않아 집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주말 먼지투성이가 된 택시 한 대가 보성의 제3합집 앞에 멈췄습니다. 내린 사람은 민준이와 서연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이 땅을 밟은 서연이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두 사람은 제가 정에 약해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을 돌릴 거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며 본 풍경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던 길은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되었고 현대식 강철 구조물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수풀의 숨결 영순 국제바이오 농업법인이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게 다 뭐야?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정자 아래에 모여있던 노인 중 한 명이 민준이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이 아니냐, 출세했구나. 엄마 보러 오고. 네, 엄마 요즘 우리 보성에서 제일 가는 유명 인사야. 군수님이 표창도 주고 신문에도 났어. 노인은 산비 아래 장관을 이루는 온실 군락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다 네 엄마 땅이야. 예전에 차 농사 짓던 곳에 일본 생명공학 회사랑 합작해서 나노 난초, 오키드를 심었는데 그게 독일로 수출된다더구나. 지난달엔 대구에 분사도 냈대. 저번에 절 고치는데 1억을 선뜻 내놓으면서 이름도 밝히지 말라더군. 민준이와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시골 노인은 사실 그들이 우러러봐야 할 진짜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외국 번호판을 단 컨테이너 트럭들이 난초를 싣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유럽 상인들이 저와 악수를 하며 웃고 있었고 저는 익숙한 보성 사투리가 섞인 유창한 영어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Excuse me for a moment. 제가 다가가자 민준이와 서연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은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말없이 차상 위에 차용증 2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말할 것 없다. 내가 이걸 보관해온 건 너희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공짜 선의는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사과는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내 돈 2억 5천소만 원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다.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지금 회사 압박에 대출이자도 못 내서 죽을 지경이에요. 엄마 부자시잖아요. 내가 촌스럽고 세상 물정 모른다더니 이제 와서 이 늙은이한테 구걸하는 거냐. 제 차가운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2억 5천만 원은 단일 원도 빠짐없이 갚아라. 법 절차대로 집행할 거다. 둘째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유언장을 통해 난초 육종재단과
법인 파트너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에게 갈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셋째 오늘부로 너희와 절연하겠다. 법적 상속인 지위도 박탈할 것이다.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스마트폰도 못 쓰고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라 생각했겠지.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체면이 내 목숨 같은 돈으로 세워진 직이라는 걸 잊었더구나. 너희가 마시는 커피, 너희가 굴리는 수입차, 너희가 사는 그 높은 아파트. 다 내가 흙 파서 만든 돈으로 쌓아 올린 거다. 세상에서 가장 풍자적인 일이 뭔 줄 아니?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던 이 시골 땅이 너희를 먹여 살렸다는 거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끝났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너를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너희가 갚지 못할 것은 돈이 아니라 양심이다. 저는 뒤돌아 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그들이 만견자실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자부심, 부모를 짓밟고 세운 허영심이 제 집 문턱에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온실 안은 촉촉하고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분홍빛 난초 한 포기가 고고하게 피어 있더군요. 저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사람보다 낫구나. 배신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피어나니 말이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해 제 무명 옷과 고무신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곳에는 탐욕도 모욕도 배신도 없습니다. 오직 한 여인이 평생의 인내로 일궈낸 편곤과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영순 여사의 선택이 비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라는 이유로 끝없는 희생과 모욕을 견뎌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도시와 농촌 계급과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의를 잊은 자식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많은 가정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